항상 듣기만 하다가 저도 여기에 제 분통 터지는 사연 한번 남겨보려고요. 저희 시댁은 천하의 배응망덕, 은혜도 모르는 몹쓸 인간들이었거든요. 시댁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제 친정 부모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놈의 돈 욕심에 은혜를 원수로 갚아놓은 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천불이 터져가지고서는 벌떡벌떡 잠에서 깨고는 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굽어 살필 줄 아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동네 독거 노인분들께 수시로 무료 식사를 대접해왔고, 운영하시는 순대국밥집이 쉬는 날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직접 만든 음식들로 봉사활동을 이어오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학창시절에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 곧장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죠. 대기업에서 발령받은 업무도 정직하고 성실한 제 적성에 딱 맞는 분야인 감사팀이었고요. 반면에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 공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자는 건 아니었지만 연애하던 당시 저와 남편의 사이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죠. 남편의 공장은 저의 회사 일을 수주받아 생산해서 납품하는 하청업체였는데, 저는 하청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생산 대금을 부풀리거나 횡령하진 않는지 등을 감시하는 감사팀 직원이었으니까요. 이런 제가 남편과 연인이 되고 결혼하기까지 하게 된 계기는 그 사람의 정직하고 성실한 인품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서 보내온 제품의 불량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보고서가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다른 공장들은 저희가 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불량률이 한없이 치솟는데, 유독 남편이 일하는 공장만큼은 자기들이 스스로 불량률을 0%로 만들어 올리니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이에 조사를 해봤더니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0%에 가까운 불량률의 비결은 제 남편이 매일 야근에 특근까지 자처해가면서 불량 테스트를 하고 또 해왔던 덕분인 거죠. 이처럼 근면성실한 품성에 매료된 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 연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결혼 준비까지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 저희 결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대기업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직장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걸 결혼 당사자인 저희 선에서 이미 뛰어넘은 문제일 뿐이었으니 별다른 걱정거리가 아니었고요. 또한 양가의 경제적 상황도 서로 엇비슷했어요. 제 친정이 순대국밥집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시댁도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어머니의 아주 거친 결혼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혼 반대의 이유는 바로 이랬어요. 사돈 될 분들이 시장에서 순대국밥집을 하신다고? 순대국밥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들이 아니라? 네, 비록 작은 순대국밥집이지만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해 오셨어요. 덕분에 시장 상인분들 사이에서는 나름 단골들도 많이 있는 가게이기도 하고요. 그래봤자 시장통 인생들이지 뭐. 암튼 그렇다는 건 두 예비 사돈께서 대학을 못 나왔을 공산이 크다는 말이네. 국민학교 검정고시 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식 농사를 아주 훌륭하게 잘 지으신 덕분에 제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직장도 생계 걱정 없는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너 혼자만 잘났으면 뭐 한다니? 우리 아들 처가 될 집안 자체가 시장통에서 돼지내장이나 삶아가지고 먹고 사는 하층민들인데,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렴. 너 같으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있는가? 난 말이다, 내 아들은 적어도 상가 건물 몇 개쯤 가지고 있는 양갓집 교수랑 짝을 맺어줄 거야. 우리 아들 팔자 고쳐줄 양갓집 교수. 그런 말을 듣고 앉아있자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그의 친엄마가 정말로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가 막혔고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제 친정이 가난한 집안이라서 싫다고요. 순대국밥집 제 친정이나 작게 농사지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시댁이나 빠듯한 살림인 건 마찬가지면서 대체 무슨 유세를 떨자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더욱이 상가 건물이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부잣집에 아들을 장가 보내겠다며 어깃장 부리는 꼴은 참 뭐라고 대답할 수 없을 만치 어이가 털려나가는 상황이었죠. 알고 보니 제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채로 허파에 헛바람만 가득 들어있는 허황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내뱉는 말이 절대 아니라 실제로 그랬었어요. 일례로 남편에게는 5살 연상인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형님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시형님을 떵떵거리는 부잣집 맏며느리로 억지로 시집 보내면서 결혼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온갖 혼수며 예물들을 전부 다 할부로 끌어다 썼다고 해요. 할부 빚잔치를 벌여서라도 딸 자식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놓고서는 부자 사돈 덕분에 딸 자식의 팔자를 고쳐내려는 허황된 생각이었던 거죠. 물론 부모 등골을 빼먹으면서까지 억지로 부잣집에 시집을 간 제 시형님 또한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그런 가정과 부모 슬하에서 제 남편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사실상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제가 뭐라고 반박하고 맞서든지 간에 시어머니는 결혼 반대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로 인해 파혼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아주 뜻밖의 대반전이 벌어졌거든요. 결혼 반대가 기승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늘은 결혼 승낙을 받아내던가 파혼을 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하자는 심정으로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손수 잔치상을 차려놓고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는 결혼을 반대하던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죠. 아무 걱정 말고 만나게 먹어라. 오늘은 싫은 소리 하려고 불러다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꼭 사과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만든 자리거든. 어머님,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무엇보다 이전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긴 많이 있었지. 덕분에 내 지난 잘못을 반성하게 됐고 빚잔치로 부잣집에 억지로 시집 보냈던 우리 큰딸이 있지 않니? 너한테는 시형님 말이다. 부잣집 며느리 돼서 팔자 고치라고 혼수다 예물이다 빚잔치까지 버려가면서 힘들게 시집 보내놨더니 결국에는 소방 맞고 이혼당해서 돌아와 버렸지 뭐니. 그동안 내 딸이 보잘것없는 농사꾼 집안 출신이란 이유로 시댁에서 많이 고깝게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불러다 앉혀놓은 거란다. 지난 내 잘못을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겸사겸사 이제는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저 모르는 사이에 시댁에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할부 빚잔치까지 벌여가며 억지로 부잣집에 시집 보냈던 큰딸이 부자 시부모 덕분에 팔자 고치기는커녕 내내 구박만 당하다가 끝내는 소박 맞고 돌아와 버렸고 덕분에 시어머니는 저를 향했던 그간의 잘못들을 크게 후회하며 반성했던 것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축복만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한동안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개과천선한 시어머니는 참 좋은 가족이 되어주셨고 저희 부부에게는 파랑새 3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들었죠. 제가 아들, 딸, 이란성 새쌍둥이를 순산했거든요. 새쌍둥이가 엄마 아빠 옹알이를 하던 날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행복을 오롯이 거머쥔 듯한 행복이었어요. 정말이지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 같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바로 그 무렵 친정 부모님과 순대국밥집에도 아주 좋은 길조가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신 것이었죠. 외에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수시로 무료 식사를 대접해왔고, 또한 순대국밥집이 쉬는 날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료급식소에서 직접 만든 음식들로 봉사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선행이 제 부모님에게 찾아온 일생일대 길조의 시작점이었죠. 선행을 펼치는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매출 역시 예전에 비해 5배 넘게 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견물생심, 바로 그놈의 돈 때문이었죠. 시작은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버리면서부터였습니다. 문제는 부잣집 시댁으로부터 일전에 이혼당하고 쫓겨왔던 제 시형님 또한 저희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졸지의 두 자녀 모두가 한꺼번에 백수가 되어버린 탓에 시댁 상황은 그야말로 줄초상 맞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혼녀의 백수까지 되어버린 시형님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고, 한꺼번에 백수가 되어버린 남편은 제 앞에서 기가 확 죽어버리고야 말았죠. 처갓집도 아내도 다 잘나가는데 자기 혼자만 부끄러운 처지 못난 남편이 된 기분이라면서요. 다행스럽게도 제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순대국밥집 2호점 분점을 내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순대국밥집 2호점의 남편의 경영사장 형식으로 맡아서 일하는 매장이었죠. 다만 부모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곧바로 2호점을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경영사장으로 뒀다가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일이 손에 익었고 맡겨도 걱정 없겠다 싶을 때 매장의 모든 관리를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거든요. 또한 똑같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제 시형님에게는 금전적인 도움 대신 우울증 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는 사실 남편과 시형님을 향한 배려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를 닮아 허영심이 많은 시형님에게 섣불리 금전적 지원을 해줬다가는 견물생심에 빠질 위험이 컸었죠. 그래서 제 부모님은 시형님에게 돈이 아닌 우울증 치료를 지원하신 것이었고요. 저 또한 남편에게는 식당 일이 손에 익을 때까지 직접 돌아보실 요량으로 2호점을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던 거예요. 시형님은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차도를 보였고, 남편 또한 2호점을 경영하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됐거든요. 순대국밥집 분점이 장사가 꽤 잘 된 덕분에 남편은 더는 저와 제 친정에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2가지가 연달아 터져나오고야 말았어요. 첫째는 남편이 운영하던 분점이 갑작스럽게 매출이 급감했고, 그 이유를 찾던 중 식재료에 문제가 많다는 걸 확인했고요. 당시 식재료는 시댁에서 손수 보내주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2호점 문제로 남편에게 꼬치꼬치 묻자 잔뜩 예민해진 남편이 저에게 대뜸 "우리 매장 폐업하게 되면 그거 다 장인 장모님들 탓이니까 눈곱만 치라도 나한테 책임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어." 그게 왜 우리 부모님 탓이라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운영하는 본점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몰라? 당신네 2호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 잘 됐잖아. 본점 장사 잘 되는 건 수십 년 단골 손님 빨인 거고, 우리 2호점 장사 잘 됐던 거는 다 오픈빨이었잖아. 솔직히 장인 장모님이 알려주신 레시피 그거 엉망이야. 나이 들고 미각 둔해진 시장 노인네들이나 좋다고 먹을 정도지. 미각 온전히 살아남아있는 젊은 사람 입장에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엉망일 뿐이라고. 알아?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어르신들이 무슨 바보야? 우리보다 많은 시간 살아오신 만큼 맛난 음식들도 더 많이 잡숴보셨던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본점 순댓국 최고라며 엄지치켜 세울 정도면 레시피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라고. 만약 당신의 2호점 음식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당신한테 있겠지. 우리 부모님한테 전수받은 그대로 조리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손님 접객 태도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그런 거. 당신 지금 누구 가르쳐? 대기업 감사팀 직원이면 남의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 해도 되는 거야? 장사 힘들게 하고 있는 당사자가 레시피에 문제가 있다는데 당신이 대체 뭘 안다고 날 함부로 깎아내리는 건데, 바지 사장이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남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원인을 매번 제 부모님의 레시피가 수준 미달인 탓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정작 부모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본점은 매일같이 대기줄이 줄줄이 들어서는 바람에 새 건물로 확장 이전을 고민해봐야 할 만큼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남편네 2호점도 오픈 직후에는 장사가 정말 잘 되었었고요. 상황이 이러니 저로서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 사이에 큰 불화가 빚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말다툼을 하게 될 뿐 부부 사랑은 변치 않았다고 그렇게 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혼녀 백수로 지내왔던 시영님이 희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우울증을 마침내 극복한 끝에 새 직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에 전 시영님의 재취업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2호점 일로 남편과 다툴 땐 다투더라도 우울증을 극복한 형님의 새 출발을 손아래 동서로서 축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취업 정말 축하해두라. 우울증 그거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서준 누나가 난 너무너무 멋져. 맞다. 다시 출퇴근하려면 차 한 대 필요하겠네. 그렇지 여보? 하면서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데 느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형님에게 차 한 대 뽑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냐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것보다도 훨씬 황당한 짓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 황당한 짓이란 바로 제가 타고 다니던 벤츠키를 형님에게 떡하니 선물해버린 것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딸 자식 생일 선물 한번 못 챙겨주셨던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제게 선물해주셨던 바로 그 벤츠 말이에요. 순간 당시 혈압이 확 솟구쳐 오른 저는 대체 무슨 짓이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봤지만 남편은 제 눈빛에 담긴 말을 전부 이해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굴어대더라고요. 앞으로는 기죽지 말고 다니라는 뜻에서 주는 선물이야. 누나, 이혼녀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벤츠 정도는 떡하니 타고 다녀야지. 안 그래 여보? 저한테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로 말은 혼자 주절주절 다 하는 주제에 말끝마다 그렇지 여보, 안 그래 여보 하는 말들은 왜 꼭 붙여대는 건지. 아무튼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던 저는 일단 식사 자리를 급하게 끝마쳤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 아까 그게 무슨 행동이야? 그 차가 어떤 차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엄마가 딸 키우면서 생일 선물 한번 못 해준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큰돈 들여가지고 뽑아주신 차잖아. 근데 그렇게 소중한 차를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형님을 줘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남편의 입에서는 최소한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다 하는 사과의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선물한 차를 돌려받아다 주겠다는 둥 대책의 말도 나와야 하고요. 하지만 이놈의 뻔뻔한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더라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나야. 그런 누나가 다시 사회생활 좀 해보겠다는데 남동생의 동서가 되어가지고는 그까지 차 한 대 못 넘겨줘? 오히려 난 아까 누나한테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 새 차를 뽑아주진 못할 망정 타던 차밖에 넘겨줄 수가 없어서. 당신도 사람이면 우리 누나한테 염치 좀 있어봐라. 염치는 무슨 염치가 없어. 형님 우울증 치료 지원해준 거 나랑 우리 부모님이야. 당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밥집 2호점 내준 것도 우리 부모님이야. 그런데도 더 바란다는 건
당신이야말로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해주긴 뭘 해줬다고 진짜. 엉망진창 레시피나 알려준 덕분에 가게 말아먹고 금쪽 같은 시간 낭비나 해버린 꼴 되게 생겼구만. 무슨. 됐고. 그렇게 차가 필요해?